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또 세 문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QBA, KBA, ABAS, 그 밑에 단계인 QASP, 그리고 ABAS 2급 이런 정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다양하게 제가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보셔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데 난이도는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QBA, KBA, ABA에서 시험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마 그 문제 은행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포도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제를 보고 풀고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CBA하고 QBA, ABAS, KBA 이 자격증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그는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시험 준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의 세 문제가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웅 절차 개인이나 작은 그룹이 수업에 대해 보상을 얻는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히어로 절차라고도 하거든요. 이 절차는 어떤 유형의 그룹 유관의 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영웅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집단 유관 그리고 집단 강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룹 유관, 집단 유관, 집단 강화 이렇게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떤 부분인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집단으로 우리가 그 강화적인 안 그러면 어떠한 강화의 결과를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제공해 줄 건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눠진다라고 집단 강화에 대해서 제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종속적, 독립적인, 그리고 상호 의존적, 반의존적.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의존적은 영어를 제가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셈이 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반의존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요.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다른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원본이 되는 영어의 단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러한 용어도 있었고 이 용어는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후에 설계법에 가다 보면은 다양한 말이 있는데 그 같은 설계법인데 그걸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익히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로 다시 들어가면은 자, 종속적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강화를 주는데 집단이 있어요. 집단에는 한 개인이 모여서 소그룹이 되기도 하고 대그룹이 되는데 그냥 소그룹과 개인의 관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학급이 작은 그룹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이 강화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종속적이라는 말은 한 명, 어떠한 한 명이 목표한 걸 달성하게 되면 집단 전체가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약간 종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명이 잘하면은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은 이 종속적이 답이 되는데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한 명이 잘함으로 해가지고 개인과 전체가 전체적인 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은 한 명이 못하면은 전체의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행동 중재 절차할 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인 독립적인 자 집단 유관, 집단 강화, 그룹 유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80점 이상 받으면 강화를 받을 수 있다. 집단에게 동일한 목표는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한 학생은
80점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80점 이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80점 이상 된 학생만 이렇게 강화제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각 개인마다 독립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이 어떻게 했느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에서 어떻게 수행했느냐, 개인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호 의존적이란 말은 한 학급이 있을 때 우리가 모둠을 꾸린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급 전체가 조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은 혼자만 잘하면 됐죠. 종속도 특정 누가 잘하면 됐었죠. 상호 의존은 서로가 같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잘했지만은 다른 학생이 실패를 하면은 이건 강화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단점은 오히려 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로가 의존되다 보니까 종속적보다는 그게 좀 덜 하긴 해요. 그래도 아무튼 여기서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전체가 다 잘해야 이 강화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호 의존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의 답은 1번 종속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 대비. 자, 행동 대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가 어떤 것을 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행동 대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행동 대비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을 때 학교에서 규정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규정을 따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본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뭐 좀 맞게 해석을 하려고는 하는데 뭐 읽으실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동 대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뭐 공개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 대비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규정에 따르면은 어떤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게 하는. 근데 가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따르게 하는 뭐 공식적인 목표로 하는 뭐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규정을 따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겠냐? 행동 대비에 의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 라는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가 변동성이 커질까요? 아니면 두 번째, 가정에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그 행동이 감소하게 될까요? 아니면 세 번째, 증가하게 될까요? 네 번째, 큰 뭐 없이 그냥 기존하고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감소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행동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한쪽의 영향이 감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의 영향이 다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강화를 받는 상황이라면 A하고 B가 같은 상황을 받는 것일 때 A한테는 주로 이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강화제를 받을 수 있으면 B도 강화제를 받았었는데 별다른 그게 없다면 A를 많이 했기 때문에 B를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내가 하나가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없는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후진 연세를 사용합니다. 자극 촉구가 사라집니다. 자극 촉구를 점차 사라지게 한다. 이거 같아요. 페이드 아웃 같이. 자, 전진 연세를 사용합니다. 행동 연세가 전진과 후진이 있다라고 제가 행동 연세법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극 촉구나 이 부분도 촉구에 대해서 올려놓았죠. 그 반응 촉구를 사용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류 없는 학습, 무오류 학습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LLS 러닝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LLS 러닝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낫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모든 촉구, 그리고 연세에서도 촉구하고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가제 분석이 들어가고 해서 오류 없이 하려고 이 모든 것은 오류 없는 학습을 하는데 용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장 무오류 학습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로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오류 학습은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초지연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어떠한 과제를 주고 안 그러면 런유닛이라는 ABC를 할 때 A를 하고 나서 B 행동이 있겠죠. 정반응, 오반응이 있잖아요. 오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정반응을 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연세나 자극 촉구, 전진 연세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무오류 학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응 촉구, 여기에서도 가장 큰 게 뭘까요? 신체적 촉구, 최대 최소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신체적 촉구나 오류 없이 할 수 있는 반응 촉구를 바로 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성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시 주기 때문에 영초 지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시하고 나서 시간을 기다려 보는 거,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일반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촉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주 실패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한번 실패하면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 무오류 학습을 가지고 좀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요. 반응 촉구, 특히 반응 촉구에서 신체적 촉구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손 위에 손같이 잡아서 바로 시행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정반응, 뭐 촉구 반응이지만은 오류 없이 나타나는 반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 세 문제를 통해서 집단 유관 이것도 나오기도 하고 행동 대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죠. 그리고 무오류 학습도 저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실전에 들어가면은 저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은 다르게 응용이 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오류 학습은 뭐지? 제가 말했지만 하워드 책을 찾든지 안 그러면 네이버 검색을 하든지 해서 그 개념을 조금 익혀두시고 행동 대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아마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합격에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